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소녀가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40년 경력 교수 강단이 무너져 버렸죠. 세계 최고의 대학이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도쿄의 따스한 봄날, 저희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왔죠.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사토 마리코 아주머니가 처음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의 모습이요. 유창한 영어로 웰컴 투 재팬이라고 말씀하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는 그날 바로 마리코 아주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이웃이 된 것을 기념해서 한식으로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향이 부엌에 가득했죠. 케니치 아저씨도 함께 오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엄마를 통해 알게 됐어요. 마리코 아주머니는 어릴 때 앓은 난소암 때문에 한쪽 난소를 제거하셨고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남은 난소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되었대요. 게다가 케니치 아저씨도 정자수가 적어 임신이 더욱 어려웠다고 해요. 여러 번의 체외 수정 시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신 후 두 분 다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특히 마리코 아주머니는 우울증도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와 준수를 처음 봤을 때 마리코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던 거였죠. 케니치 아저씨도 아내분의 고통을 함께 겪고 계셨어요. 입양도 알아보셨지만 일본의 까다로운 입양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셨대요. 그런 두 분에게 저희 가족과의 만남은 특별했나 봐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마리코 씨는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강인한 사람이에요. 마리코 아주머니는 저희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의 요리를 배우시고 저희와 함께 보드게임도 하시고 일본어 공부도 도와주셨죠.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은진이와 준수와 함께 있으면 내 삶이 다시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케니치 아저씨는 준수에게 야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일본의 프로야구팀인 자이언츠의 열렬한 팬이셨던 아저씨는 준수에게 야구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아이를 갖지 못한 상실감을 이렇게라도 달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 모두 저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엄마는 마리코 아주머니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요. 요리를 배우는 동안 마리코 아주머니는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미연 씨가 가르쳐준 요리법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피크닉을 가곤 했어요. 엄마가 만드신 김밥과 마리코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도전하신 떡볶이를 도시락으로 싸가지고요. 때로는 일본식 도시락인 오베토도 함께 먹었죠. 케니치 아저씨는 그런 날이면 특히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설날이면 함께 모여 떡국도 먹고 정월대보름에는 일본의 전통 축제인 마츠리에도 함께 갔어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코 아주머니와 케니치 아저씨는 비록 친자식은 없었지만 저희를 통해 부모가 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두 분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웠죠. 그 도쿄의 봄날, 우리의 만남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그날은 새벽에 걸려온 전화로 시작됐어요. 저희 가족은 오키나와 여행 중이었죠. 엄마와 아빠는 제 수학 경시대회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이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4박 5일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날 밤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새벽 3시 호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키나와 근해에서 태풍이 갑자기 강해졌대. 지금 당장 도쿄로 돌아가야 해. 아빠의 말씀에 저희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준수는 잠이 덜 깬 채로 투덜거렸지만 엄마의 창백한 표정을 보고는 곧 조용해졌죠. 하지만 저희가 서두른 건 소용없었어요. 태풍이 더 빨리 움직였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차를 흔들어댔어요. 운전하시는 아빠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 계신 게 보였어요. 진수씨 조심하세요. 엄마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커다란 나무가 도로 위로 쓰러져 내렸어요. 아빠가 급하게 핸들을 꺾으셨죠.
그 순간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어요.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 준수의 비명, 엄마의 외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아빠의 미안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마리코 아주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할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였다는 걸요. 케니치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은진아, 네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뭔가 매우 잘못됐다는 걸요. 엄마는요? 아빠랑 준수는요? 제 질문에 대답이 없었어요. 마리코 아주머니가 더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케니치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셨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은진군 정말 유감입니다. 사고 당시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대요. 아빠는 즉시 돌아가셨고 엄마와 준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저만 살아남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뒷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다고 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던 것 같아요. 마리코 아주머니와 케니치 아저씨가 번갈아가며 저를 간호해 주셨죠. 밥을 떠먹여 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냥 곁에 있어 주셨어요. 우리가 있잖아, 은진아.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마리코 아주머니의 말씀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퇴원 후에도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마리코 아주머니와 케니치 아저씨가 저를 입양하기로 하셨다는 걸 들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다른 친척들도 계셨지만 모두들 일본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사토가의 일원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악몽을 꿨어요.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꼭 닫고 이불 속에 숨었고요. 마리코 아주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은진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도 돼. 케니치 아저씨는 제 방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주셨어요. 거기에 엄마, 아빠, 준수의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향을 피웠죠. 내 가족을 잊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아저씨의 그 배려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너무 아파서 울지도 못했는데 그날은 마치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수학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으니까요. 엄마가 늘 자랑스러워 하시던 제 수학 실력으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어요. 내 부모님이 지금 널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마리코 아주머니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비록 제 곁에는 없지만 엄마 아빠와 준수는 여전히 제 삶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마리코 아주머니와 케니치 아저씨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때예요.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죠. 도쿄의 공립중학교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조센진이라고 수군거리는 친구들의 말이 귀에 들릴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나카무라라는 남자애가 심했어요. 너 같은 외국인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았어요. 대신 수학 문제를 풀며 마음을 달랬죠. 수학은 제게 위로가 되는 친구 같은 거였어요. 케니치 아버님은 제 상황을 아시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은진아, 힘들면 전학을 가도 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겨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마리코 어머님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전한 점은 2학기 중간고사 때였어요.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죠. 게다가 선생님께서 제가 푼 방식이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진군의 풀이 방식은 대학 과정에서나 배우는 거야. 정말 대단해. 그 일을 계기로 반 친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를 모르는 친구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은진아, 이 문제 좀 설명해 줄래? 나카무라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설명해 줬어요. 그러자 나카무라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2학년이 되자 학교에서는 제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도록 추천해 주셨어요. 내 재능을 더 큰 무대에서 펼쳐보는 게 어떻겠니? 담임 선생님의 제안이었죠. 마리코 어머님과 케니치 아버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수학은 제게 단순한 과목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준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전국 대회 날 도쿄 대학교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문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죠.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다 보면 길이 보이기 마련이야.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국 1등이었죠.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리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케니치 아버님은 활짝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시상식이 끝난 후였어요. 나카무라를 포함한 반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거든요. 은진아, 네가 우리 반의 자랑이야.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대회를 계기로 저는 도쿄의 명문 사립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학교 측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스카우트를 한 거죠. 새 학교에서는 더 이상 조센진이 아니었어요. 그저 수학을 사랑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학부모 공개 수업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칠판 앞에 섰어요. 저는 제가 개발한 새로운 수학 증명법을 발표했어요. 방청석에는 도쿄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도 계셨는데 제 증명을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죠. 이런 접근 방식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마리코 어머님은 그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 친부모님이 지금 널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부모님과 준수는 분명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제 지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수학을 접목시키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쿄대 교수님의 지도로 방과 후 특별 스터디도 하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 갇혀있지 않아요. 물론 가족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 아픔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요. 마리코 어머님과 케니치 아버님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과 준수의 응원을 느끼며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예요. 마리코 어머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케니치 아버님은 연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를 반복하셨죠. 저는 그날 밤 늦게 혼자 재단 앞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준수야. 나 하버드 가게 됐어. 보고 싶어.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마리코 어머님이 제 방으로 찾아오셨죠. 은진아, 이것 좀 볼래? 어머님이 건네신 건 낡은 노트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풀었던 수학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네가 우리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웃던 날, 그때 풀었던 문제들이야. 이걸 보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였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어요. 수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죠. 특히 2학년 때 만난 로버트 박사님의 지도는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은진, 너의 수학적 직관은 AI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 3학년 때는 실리콘밸리의 한 AI 연구소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프로젝트를 만났죠. 교육용 AI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 스타일에 맞춰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AI 시스템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했거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적 직관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 이런 접근 방식이 새롭다고 평가받았죠. 은진의 알고리즘은 마치 살아있는 교사처럼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반응해. 연구소장님의 이 평가는 제게 큰 자신감을 줬어요. 인턴십이 끝날 무렵 저는 최연소 수석연구원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마리코 어머님과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전 이 기술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진심이 느껴진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졸업을 앞두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주요 IT 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연구소의 제안을 수락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교육용 AI 시스템을 비영리로 운영하자는 거였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연구소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제 알고리즘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죠.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크게 향상됐어요. 이런 성과는 곧 전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23살의 나이에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 된 저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각국의 교육부 관계자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케니치 아버님이 실리콘밸리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예요. 연구소에서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진아, 네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때로는 깊은 밤 연구실에서 홀로 코딩을 하다가 문득 생각해요. 만약 그날의 사고만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아요. 제가 겪은 상실과 아픔이 있었기에 더 많은 이들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25살이 되던 해예요.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장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발표했죠. 오늘 저는 호프 AI 인스터튜트의 설립을 선언합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의 교육 철학과 첨단 AI 기술을 결합해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소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호프는 제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았듯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희망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연구소 로비에는 한글로 희망이라고 쓰여 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첫 프로젝트는 글로벌 러닝 브리지였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죠. 사교육 없이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분석해서 이를 AI로 구현했어요. 특히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연구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1년 만에 전 세계 50개국의 학생들이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고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IT 기술이 만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할 때면 뿌듯해요. 로비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CNN, BBC 같은 해외 언론들도 저희 연구소를 K-에듀테크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보도했어요. 2년차에 접어들며 더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의 대표 IT 기업들과 협력해서 더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연구소 설립 3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어요. 15년 만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빠른 오지 네트워크,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 편리함까지. 역시 IT 강국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마리코 어머님과 케니치 아버님도 연신 감탄하셨죠. 일본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가족들의 묘소였어요. 엄마, 아빠, 준수야. 이제는 내가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과 기술로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리코 어머님은 준비해오신 김치를 조심스레 올리셨어요. 윤정 씨가 해주시던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나서. 서울 강남에서 열린 호프 AI 인스터튜트 아시아 본부 설립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였어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한국의 에듀테크 혁신을 취재하러 왔죠. 특히 CNN, BBC,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IT 기술의 결합은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극찬이 쏟아졌죠.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국어로 연설을 했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과 IT 기술이야말로 세계 최고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K-에듀테크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특별한 발표도 있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차세대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소식이었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의 연구진들도 합류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드는 교육혁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연 아시아 본부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옥상에는 한국의 전통 정원을 만들었고 로비에는 한글로 희망이라고 쓰인 대형 서예 작품을 걸었죠. 외국 방문객들은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감탄했어요. 역시 한국이야.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다니.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은 특별했어요. 그곳에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젊은 개발자들을 만났죠. 그들의 열정 속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될 거예요.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혁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로 재난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발표했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국의 따뜻한 정이 큰 도움이 되었듯이 이제는 그 마음을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마리코 어머님이 준비해 오신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제게는 2개의 훌륭한 가족이 있다는 걸요.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과 준수, 그리고 제 곁에 마리코 어머님과 케니치 아버님, 그리고 이제는 저의 또 다른 가족인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마지막 일정을 보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한강변을 따라 즐비한 카페들. 이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면서도 정겨웠어요. 케니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알겠구나. 네가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지.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저는 다짐했죠. 더 높이 날아올라 세계의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두 가족에게 그리고 조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다음에는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